세력의 차별과 혐오에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발표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PPT에 있는 모든 활동 다 참여했어. 온라인 농성만 빼고 저도 온라인 농성은 못 하겠어요. 저희도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온라인 농성은 안 했었고 2020년 6월에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어체 투지했었어요. 2020년 6월에. 21년에는 더 늘려서 했고 2020년 6월에는 하루만 했었고. 예, 근데 저의 그 PPT에는 그런 예쁜 사진은 전혀 없어요. 사진이 전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극우를 막는 그 방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극우의 사진을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런 흉한 거는 보여드리고 싶지. 우리는 너무 흉한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흉한 거 하고 싶지 않고요.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극우 리포트 그거 그냥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 가시면 그냥 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극우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제가 근데 이 PPT 마지막에도 넣긴 했는데요. 그 KCI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서 논문 자료도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 관련 논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가 없게 돼서 그 KCI에 공짜로 원문이 다 올라와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냥 관련 키워드를 KCI에 입력을 하시고 원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대충 제가 쓴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나온 무지개 행동과 같이 낸 그 극우 리포트에 보면은 카스무데라는 사회학자의 극우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학술 논문에도 여러 번 카스무데 2007년도 학술 자료에 나온 극우의 정의가 계속해서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토착주의와 이 굵은 글씨는 제가 한 거예요. 토착주의 즉 자생적 민족에 의한 국가점유라고 하는데 한국 극우는 이 점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도 제대로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 오늘 광화문에서 우리 공화당 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에 되게 들러붙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윤석열은 일본에 되게 들러붙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토착주의를 제대로 못해서 극우도 제대로 못하는 이상한 극우인데 하여간 그래서 자생적 그러니까는 순수한 한국인 이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인종주의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식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권위주의 질서 잡힌 사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게 이제 극우하고 파시즘이 약간 다르다는 걸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료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근데 저 권위주의 혹은 권위에 대한 숭상 혹은 권위에 대한 숭배가 그 파시즘하고 극우의 굉장히 핵심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 질서를 되게 원하고 저기서 말하는 질서는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나 어떤 관념을 놓고 싶어 해요. 맨 꼭대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쫙 줄 서서 도열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쯤 얘기를 하면 벌써 차별금지법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몰랐는데 극우가 그 대중주의를 이데올로기적 바탕으로 삼는데요. 순수한 민중 대 부패한 엘리트 이렇게 대중주의를 바탕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한국 극우가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아까 그 소년보 굳이 목사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소년보라든가 전 뭐식이 또 들어오니까 이름을 끝까지 말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부패한 엘리트가 아니고 순수한 민중 위에 어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어떤 되게 권위적인 존재를 원하는 것 같고 하여간 엘리트 되게 좋아해요.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 보시면은 윤석열을 부패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고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을 부패한 엘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찾으려고 해서 대중주의도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국 극우는 극우를 잘 못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카스 무대를 계속 카스를 이름이 카스라서 되게 특정한 음료를 마시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이 그러니까는 극단 우익하고 급진 우익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거부터 완전히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평등과 소수자의 권리와 권력 분립 등등의 그 평등의 원칙에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극우는 다 같대요. 그리고 이종서라는 학자님이 넘겨주시면요. 이종서라는 사회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부지법 난동 이후로 한국에서 극우에 대한 학술 자료가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저 카스 무대가 이렇게 모든 논문에 다 똑같은 2007년도 자료가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이종서 선생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렇고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이 엄격한 질서다. 그러니까는 권위주의가 있어야지만 질서가 유지된다고 하는 극우 집단이 있고 권위주의를 미화하고 뭐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하여간 지들이 생각하는 게 법이고 그것이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폭력을 써도 된다도 뒤에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면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 혹은 내가 그 권위와 질서를 대표하기 때문에 폭력을 써도 정당화된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게 돼요. 제가 딱히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극우가 무엇이냐의 정의를 보니까 그냥 정의를 한 2줄 읽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극우 포퓰리즘 담론의 확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인권 담론의 왜곡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장혜정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트윗의 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다른 학술 자료에서도 봤는데 인권 담론의 왜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딘가 인용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을 자기들이 전유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된 담론이 자기들 사이에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차별금지법 좋아하는 빨갱이들한테 맞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닌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토착주의는 인종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배타적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극우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쓸데없는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이 파시즘의 파시오라는 게 이탈리아어로 연대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소수자를 위한 개념을 전유해서 왜곡시킨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파시즘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쓸데없는 연대를 구축하고요. 예, 그리고 저기다가 인용해놨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다수 집단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결이면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는 현상이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특히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극우를 막기 위한 방편일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무엇이고 평등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규정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발표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소재로 등장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별금지법 그 소설의 앤솔러지에서 원한 거 주제는 AI 판사였어요. 이런 영업 비밀을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말고 다른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길래 저는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끼어들어서 AI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면서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차별금지법으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브라우저에서 끄지 못해서 지금 계속 그냥 쓰고 있는 보기 싫은 AI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계속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차별에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소리를 좀 검색하고 싶어서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편적인 차별 금지와 보편적 평등이라는 게 뭔지 자체가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의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라고 했을 때 오로지 장애인 차별금지만 나오는 걸 보면은, 근데 여러 가지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론 자체에 대해서 평등이 무엇인가라는 담론 자체를 제도적으로 시작하려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극우적 담론의 전파와 재생산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법에 의거해서 차별이다도 필요하지만 법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게 일일이 이게 몇 조 몇 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고소해버릴 테다 라고 하지 않아도 법제도로서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토킹 같은 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어쨌든 희미하게나마 모든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킹하면 벌금 8만 원으로 월정액 8만 원 내고 계속 스토킹하던 그 시절서부터 이게 어쨌든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정말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불충분하더라도 제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차별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너무 저도 살기 힘들어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했는데 더욱 살기 힘들어지겠죠. 다른 운동 하고 싶어요. 빨리 제정 다른 운동. 네, 저도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여기서 이제 파시즘이 무서운 게요.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파시즘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극우에서 극단주의에서 이제 파시즘으로 갈라지고 윤리적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민족주의 한국 극우는 파시즘도 잘 못하고 민족주의도 잘 못해. 그런데 순수성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순수성이라는 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질서와 어떤 그런 관념에 맞는 순수성인 거고, 그런 논리에 의거해서 난민 반대한다든가 뭐 중국인 혐오한다든가 그런 자기들 생각하는 순수성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다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우가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폭력을 쓰는 집단은 파시즘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정의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를 가만히 돌아보면 한국은 극우 파시스트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든, 혹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아예 그냥 솔직하게 속내를 까발리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 정도의 자리에 올랐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대다수가 50대 이상 남성이 있고,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소위 명문이라는 대학교를 나왔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특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실릴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싫은 거예요. 평등해지고 싶지 않겠죠. 국회의원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패가 돼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 법적 제약 없이 폭력 행사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나도 폭력 행사하고 싶다. 뭐 폭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저주할 테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요. 그래서 그 파시즘이 극우보다 조금 더 폭이 넓다고 하는데요. 이 파시즘에서 또 이 이준형, 김동원, 최유리 이분들은 제가 앞부분은 잘 안 봤는데 최유리님은 민주노총 소속이세요. 그러니까 저 학술 자료는 되게 좀 독특한 자료였고요. 현장 실무자 현장에서 노동자 혐오와 여성 혐오와 그 매일같이 싸우시는 분의 그 피와 땀과 욕설이 들어가 이렇게 그 행간 사이로 보이는 그런 되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훌륭한 자료였어요. 저것도 역시 KCI에서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 부분이 굉장히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박근혜 아니야 세월호 때에도 그 세월호를 그러니까 가스통 할배와 태극기 부대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운동을 음해하는가 혹은 유가족을 음해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송통신 쪽에서 되게 짧게 논문 쓰신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진보 쪽 의사들, 진보 쪽 계열의 참여자들은 정책이나 어떤 제도를 비판하는데 자칭 본인이 보수라고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인물을 스토킹하고 인물을 음해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음해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짧은 논문이었지만 그게 굉장히 깊이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 행태가 너무 명확하게 딱 그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시즘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라는 말에도 또 굉장히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스스로 희생자라고 여기는 믿음, 이거는 그 추정 60분이나 이런 데에 그 극우 리포트, 아까 극우 리포트도 있었지만 추정 60분 같은 PD 수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서부지법 난동 1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1년 지나서 어떻게 됐나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 딱 자기들을 희생자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자기들을 탄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되게 흉한 비디오들을 이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무슨 특임 전도사네 뭐 이런 이게 전도사가 종교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경찰에 잡혀갈 것이다, 자기들은 뭐 죽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에 자기를 희생한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희생자라고 여기고 있고, 공동체의 정화라는 게 모두 같은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서부지법에 돌격하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병대에서도 저런 식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갈망이라고 그 논문에 그렇게 돼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숭배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정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사실 논리는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저거는 그 중국인이나 난민에 대해서만 한국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인종주의이기 때문에 백인이 나타나면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저의 그 전화기가 갑자기 이 이상은 그
PPT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 PPT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이거는 어제 제가 세종호텔 농성하러 갔다가 이제 농성 대표단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일 플랫폼 C에 가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려 나랑 같이 대담하시는 분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다. 그럼 내가 뭐 옆에서 옳소 뭐 이런 좋다 뭐 멋지네 뭐 이런 거 왜 뭐 할 말이 뭐가 있겠냐 막 이러고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퀴퍼의 각종 퀴퍼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안 해서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파시즘적인 폭동이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 퀴퍼의 감사합니다. 그 퀴퍼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 서부지법 이전에 이미 우리는 파시즘적인 폭동을 다 혐오 폭동을 계속 겪고 있었고 그것이 혐오 폭동인 걸 명백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극우에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기왕에 발표를 하게 된 김에 기억나는 개소리들을 그냥 모아본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총리이신 분이 저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모든 사람이 동성애 선택하면 좋죠. 선택하면 좋은데 근데 그러면 저는 그 총리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너의 이성애는 그렇게 연약하냐고. 이렇게 툭 건드리면 넘어오는 이성애였거든요. 여태까지 누가 안 건드려줬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하기 전에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전통적인 가족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퀴퍼마다 오시는 분들 왜 동성애는 죄악이다고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 하나님은 없고 성소수자는 실제로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특히 최근에 이런 경향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혐오할 때에 차별금지법을 호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성소수자를 혐오할 때에만 차별금지법 반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전략인지 혹은 몇 사람이 개발해낸 그놈의 소년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동성혼 법제하고 차별금지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비벼서 섞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그만 머릿속에서는 그 두 가지 연결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널리 퍼져서 대중적 포퓰리즘과 미디어 환경을 타고 널리 퍼져서 조그만 잘못된 논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차별금지법 자체의 본질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저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우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극우의 어떤 전략으로서 차별금지법을 호명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는 거는 명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시계를 보시기 때문에 저도 빨리 근데 저는 PPT가 적어서 금방 끝날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이 굉장히 넓게 굉장히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권위 있는 존재를 위해서 순수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서북 청년단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파시스트 폭동의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게 국가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용인되면서 제주 4.3 사태라든가 아니면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 대가리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국가 권력자가 파시스트였고 파시스트적으로 윤리적이고 법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으면서 자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것이 옳다고 교육받은 세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명백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옳다고 배운 건 아닌데 그런 식의 국가 권력이 정당하다. 국가 권력은 언제나 정당하다. 권력을 쥔 사람이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하다. 그 세뇌를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저는 그 반공 웅변 대회 이런 거 매년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아니고 국민학생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데모할 수 있을 정도로 오체투지도 잘할 정도로 아직은 괜찮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걸 옳다고 교육받으면서 그게 극우 혹은 파시즘인 줄 모르면서 극우 파시스트로 무럭무럭 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규 교육제도였던 시기도 되게 길었어요. 한국의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그러니까 파시스트 국가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20년이나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그 한국의 파시스트 과거를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모를 열심히 더 하고 후원회원도 가입을 하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그 파시스트가 지금 와서 갑자기 준동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한국은 원래 파시스트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파시스트였어요. 이 중국 혐오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그때 21년도 9월이 아니고 저는 10월 30일에 갔지만 그 평등행진 갔을 때 그러니까는 도보행진 갔을 때에 이종걸 활동가님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개 깃발을 처음 본 분이 계셨대요. 청주였는데,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처음 본 분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청주가 그렇게까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시더래요. 그 무지개 깃발이라는 물건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살짝 건드리면 넘어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그 동성애 혐오하는 그 사람들은 동성애만 혐오하죠. 왜냐면 그 이후에 뭐가 있는지 그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여간 동성애만 혐오하는데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거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정체성이 뭔지 그 다양성이 뭔지 젠더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소수자는 몰라도 중국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쉽고요. 이게 더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이에요. 인종차별도 한국인에겐 언제나 있었고 외국인 혐오 자체가 한국에서는 또 현대사하고 관련해서 침략을 당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마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왜냐하면 1956년생이 70세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저런 데모에 영하 10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 그 정도 체력을 가꾸신 분들이면 70대에 굉장히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중공군단 물러간 다음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인종주의에 기반한 혐오는 되게 잘 먹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딱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최근 시사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10대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에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극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의 정치 성향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본 거에 대한 결과 기사가 있었어요. 그 토끼풀인가 그런 청소년 독립언론에서 자기의 또래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다양하고 청소년답게 되게 좀 중구난방이긴 했는데 중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해서 장기 밀매를 한다를 아주 많은 청소년들이 진실로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종주의는 그러니까 되게 잘 먹히는 거예요. 청소년한테는 장기 밀매가 먹히고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층 이상에게는 선거 부정이 먹히고 그리고 양꼬치를 사 먹어본 사람에게는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우리 땅을 다 사고 있다, 뭐 우리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혐오가 먹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알기 때문에 어딘지 대충 이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뭐 범죄를 일으킨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 혐오가. 그러니까 저는 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행위가 파시즘이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정보가 굉장히 깊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게 극우하고 파시스트들이 되게 잘 쓰는 그 방식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흥분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계속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리고 저것은 실제로 KCI에 등재된 그 복음과 선교라는 논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제가 권장하지는 않고요. 제가 포항에서 사는데 그 대구 이슬람 사원 그 사태가 21년부터 지금 계속 답보 상태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대구 북구청에다가 뭐 간담회나 토론이나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걸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북구청이 혐오 세력이기 때문에 혐오의 심장 대구에서 이제 잘 안 돼서 지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생하는 거는 그 유학생분들 당사자분들인데요. 근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공장 건립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게 2016년도 논문이에요. 그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할랄 식품 공장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거지가 된다고. 그래서 저거를 읽고 내가 소설가로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다. 나 진짜 지금 AI가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저런 발랄한 상상력을 가진 분들이 저런 글을 막 써내면 저는 좀 앞날이 좀 많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흉하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너무 슬펐던 게 현재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16년에 공장 지었으면 1조 달러이. 예, 그리고 한국의 전북 익산에 만약에 할랄 식품 공장을 지었으면은 거기에 이거는 제가 어제 이슬람 페미니즘을 전공하시는 대학원생 노조 동지한테 물어봤는데요. 만약에 저걸 지었더라면 실조 달러. 예, 그랬으면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하거나 그 주변에서 할랄 식품을 소비하면서 사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오셨을 거래요. 당연하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을 모델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경제 발전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이런 문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를 되게 알리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수상하셨을 때 아시아 여성 최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한강 작가님처럼 될 수 있냐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모르죠. 모르지요. 저도 한강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저의 문제고. 근데 그러니까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고 한국을 모델로 벤치마킹할 만한 사건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그게 좀 이렇게 눈이 열리는 좀 경험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게. 그러니까 저런 할랄 식품 공장을 지었으면 아시아 안에서의 어떤 교류나 연대가 긴밀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하고 굉장히 앞으로 아주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파시스트들이 걷어차서 파시스트를 하면 머리가 나쁘고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런 암울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 대중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소수자로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일반 대중에게 차별을 받고 계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은 아까 그 무지개 깃발이 무엇인지를 처음 본 분이 존재한다는 그거였어요. 참고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포항에는 집에서 딱 나와서 그 다이소 가려고 이렇게 딱 돌아서면은 키스바 트랜스젠드가 있습니다. 그 경북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어발음을 못해서 트랜스젠드. 진짜 그래서 다이소에 갈 때마다 차별금지법을 정말. 그래 트랜스젠더인데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결말로 그 한 장만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인종주의하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 여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서울 키퍼 지나서 6월, 7월 넘어갈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한 파시스트들의 도구가 된 게 인종주의이고요. 이전에 안 했던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식으로 먹히거나 혹은 중국에 대한 혐오를 더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좀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성소수자 혐오할 때 차별금지법 반대를 호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고 분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원하는 건, 원하는 건 당연하죠. 세상엔 남성과 여성밖에 없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이 질서이고 그 꼭대기에 이제 뭐 윤석열이 있든 정광훈이 있든 뭐가 있든 하여간 그 생물학적인 남성 시스젠더 헤테로의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남성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외모지상주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걔네가 너무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남성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왜 저런 전략을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쓰는, 뭐 달리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너무 일관되고 너무 통일돼 있기 때문에 대퀴에서도 대구 퀴어도 그랬고 대전 퀴어도 그랬고 최근에 갔던 광주 퀴어도 그랬고 다 본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 형태이다를 주장하는 집회들을 하고, 그러니까 너네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 누가 하지 말랬나. 그래서 연약한 이성애자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같은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건 그렇다고 뭐 성소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닌, 그렇게 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아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윤리적 법적인 제약이 없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은 옳다고 믿고 그렇게
그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교회 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서부지법 폭동을 보니까 물론 뭐 전도사가 어쩌면 어쩌고 뭐 이런 걸 표방하긴 했지만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그런 그 피해자 의식과 폭력과 순수에 대한 망상이 그 파시스트들의 특징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순수에 대한 망상 자체가 잘못됐고 너네는 다 저기 그 사람이 책을 안 읽으니까 이런 거 삼국사기 같은 거 읽어봐. 너네 다 말갈족이 다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다 그때부터 막 처용이 페르시아에서 오고 다 그랬어. 다 섞인 거야. 무슨 뭐 민족적인 그러면서 자기들 분리할 때는 미국에 달라붙고 미국이 한 순수한 한민족이냐? 예. 하려면 한 가지만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그 전략 그런 그 관념적인 이 그 수준부터 시작해서 윤리적 법적인 제재가 없는 폭력까지를 그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제도적으로 어쨌든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할 기회를 주신 플랫폼 씨에 감사를 드리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 정말 알고 싶지 않았어요.